이게 대나무라고요? 말도 안 돼. 서양의 플루트가 밀린다고요? 세계 최고 오케스트라 베를린 필하모닉에서 들려온 믿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날까지 확신했어요. 클래식 음악의 정점은 유럽이고 아시아 악기는 그저 민속 음악 수준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대나무 하나가 제 모든 편견을 산산조각 냈어요. 그 순간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천년을 이어온 소리가 베를린 콘서트홀을 가득 채웠을 때 저는 무릎을 꿇고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신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한국의 대나무가 세계 음악사를 뒤흔든 그 순간을 말이에요. 유럽 전체가 침묵했던 그 연주를, 편견이 깨지는 소리를 들을 준비가 되셨나요? 저는 베를린 필하모닉 수석 플루티스트였습니다. 독일 클래식계의 자존심이었죠. 하지만 그날 이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한국의 대금이라는 악기가 제게 진짜 음악이 무엇인지 가르쳐 줬거든요. 정말 충격적인 경험이었습니다. 대나무 하나가 어떻게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에바 슈타인, 베를린 필하모닉 수석 플루티스트입니다. 34세의 독일 클래식 음악계의 차세대 아이콘으로 불리고 있죠. 그런데 그날 서울에서 일어난 일은 정말 믿기 어려웠습니다. 제가 그토록 무시했던 아시아 악기가 저를 완전히 굴복시켰거든요. 베를린 필하모닉의 서울 초청 연주는 정말 중요한 일정이었어요. 아시아 투어의 하이라이트였고 독일 클래식의 위상을 보여주는 무대였죠. 저는 이번 연주에 대해 자신만만했습니다. 베토벤과 브람스, 그리고 바흐의 명곡들을 연주할 예정이었거든요. 유럽 클래식의 정수를 아시아에 선보이는 거였어요. 서울 예술의전당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현대적이고 웅장한 건물이었어요. 하지만 음향이나 시설이 베를린만큼 좋을까 하는 의구심은 있었죠. 리허설 준비를 하던 중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뭔가 날카롭고 구슬픈 소리였는데 처음 듣는 악기였습니다. 소리의 출처를 찾아보니 무대 한편에서 한 노인이 긴 대나무 같은 걸 불고 있었어요. 정말 원시적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동료에게 물었어요. 저게 뭐냐고 했더니 한국 전통 악기 대금이라고 하더군요. 공연 특별 게스트로 참여한다고 했습니다.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베를린 필하모닉 공연에 저런 민속 악기가 끼어든다고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지휘자에게 항의했어요. 우리 연주에 저런 걸 왜 섞냐고 물었죠. 하지만 이미 결정된 사항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속으로 화가 났어요. 세계 최고 수준의 오케스트라에 어울리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격이 떨어지는 일이었어요. 그 노인의 이름은 이석훈이었습니다. 60대 대금 장인이라고 소개받았지만 저에게는 그냥 아마추어 연주자로 보였어요. 리허설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을 때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석훈이 대금을 연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정말 어이없었어요. 이게 악기라고 할 수 있나 싶었습니다. 그냥 댄잎피리 같았거든요.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옆에 있던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저게 악기야? 그냥 댄잎피리잖아라고 했죠. 더 나아가 저는 공개적으로 말했어요. 저런 건 민속촌에서나 쓰는 소리죠. 정말 신뢰되는 말이었지만 그때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현장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지휘자도 불쾌한 표정을 지었고 한국 제작진들도 기분 나빠하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이석훈은 묵묵히 연주만 계속했습니다. 제 조롱에도 전혀 개의치 않는 것 같았어요. 오히려 더 깊이 있게 연주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태도가 더욱 거슬렸어요. 프로페셔널하지 못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비판을 받으면 설명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날 첫 번째 리허설은 정말 어색하게 끝났어요. 모두들 저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면서도 저는 계속 불쾌했어요. 왜 이런 어색한 상황을 만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료들도 저를 은근히 비난하는 것 같았어요. 너무 직설적이었다고 예의가 없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클래식 음악에는 격이 있고 전통이 있다고 말이에요. 아무거나 섞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밤 저는 인터넷으로 대금에 대해 검색해봤습니다.
하지만 별로 대단한 건 없어 보였어요. 그냥 한국의 민속 악기 중 하나였습니다. 내일 리허설에서는 좀 더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대금이 우리 연주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리허설장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가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어제 제가 한 말 때문에 한국 스태프들이 저를 멀리하는 것 같았어요. 이석훈도 조용히 자리에 앉아 대금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가도 인사조차 하지 않더군요. 당연한 일이었죠. 지휘자가 저를 따로 불렀어요. 어제 일에 대해 사과하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왜 제가 사과해야 하나요? 저는 그냥 사실을 말한 것뿐이었어요. 대금이 베토벤 교향곡과 어울린다고 생각하시나요? 지휘자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음악에는 국경이 없다고 편견을 버리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동의할 수 없었어요. 음악에도 분명히 등급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클래식 음악은 수백 년간 정제된 예술이에요. 아무나 함부로 끼어들 수 있는 영역이 아니죠. 리허설이 다시 시작됐을 때 이석훈이 대금을 꺼냈어요. 어제보다 더 큰 악기였습니다. 정말 단순해 보였어요. 구멍이 몇 개 뚫린 대나무 막대기일 뿐이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플루트와 비교하면 정말 원시적이었어요. 플루트는 정밀한 기계공학의 결정체입니다. 키 시스템과 정교한 음정, 완벽한 마감까지 모든 게 과학적으로 설계됐어요. 반면 대금은 그냥 자연 그대로였습니다. 기계적 정교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어요. 어떻게 정확한 음정을 낼 수 있을까 의심스러웠습니다. 이석훈이 연주를 시작했을 때 저는 또다시 실망했어요. 여전히 어제와 같은 소리였습니다. 거칠고 투박해 보였어요. 저는 옆에 있던 첼리스트에게 속삭였습니다. 음정도 불안정하다고 템포도 일정하지 않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첼리스트가 의외의 반응을 보였어요. 조용히 하라고 들어보라고 하더군요. 뭔가 특별한 게 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억지로 집중해서 들어봤어요. 하지만 여전히 그냥 시끄러운 소리로만 들렸습니다. 무엇이 특별한지 전혀 모르겠더군요. 그런데 갑자기 독일에서 온 사운드 엔지니어가 놀라는 모습을 보였어요. 뭔가 장비를 확인하더니 급하게 측정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뭘 하는 거냐고 했더니 대금 소리의 주파수를 분석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왜 그런 걸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대금 같은 원시적 악기에 뭔 특별한 주파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엔지니어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뭔가 이상한 걸 발견한 것 같았어요. 계속 장비를 만지작거리며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이석훈의 연주에 집중할 수 없었어요. 플루트 파트 연습에만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변 연주자들의 반응이 조금씩 달라지는 게 느껴졌어요. 처음에는 저처럼 무관심했던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중 한 명이 연주를 멈추고 대금 소리에만 집중하고 있었어요. 정말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반응들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도대체 뭐가 그렇게 특별하다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쉬는 시간에 사운드 엔지니어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고 하면서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우연이죠. 조율 잘 된 나무 조각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엔지니어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우연으로 설명할 수 없는 정밀함이라고 하더군요. 베를린 본사에도 연락해봐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점점 짜증이 났어요. 왜 모두들 대금에 그렇게 관심을 보이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리허설은 더욱 어색하게 끝났어요. 저만 빼고 모두가 대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리허설 날,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독일 사운드 엔지니어가 본격적인 음향 실험을 제안한 거예요. 이석훈의 대금 소리에 완전히 매료된 것 같았습니다. 엔지니어는 전날 베를린 본사에 연락했다고 했어요. 본사 음향 디렉터도 이 결과에 충격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직접 확인해보고 싶다고 했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고작 대나무 막대기 하나가 그렇게 대단할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뭔가 오해가 있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실험 장비가 무대 위에 설치되기 시작했습니다.
고급 주파수 분석기, 음압 측정기, 그리고 각종 센서들이 가득했어요. 정말 과학적인 실험실 같았습니다. 이석훈은 그 모든 장비들을 신기하게 바라봤어요. 아마 이런 걸 처음 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긴장하는 기색은 전혀 없었어요. 엔지니어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측정한 대금의 주파수 특성이 정말 놀랍다고 했어요. 서양 관악기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파형을 보인다는 거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게 다른지 궁금했어요. 엔지니어는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면서 설명했습니다. 대금 소리의 배음 구조가 매우 풍부하고 안정적이라는 거였어요. 배음이라는 건 기본음 외에 함께 울리는 높은 음들을 말해요. 이게 악기의 음색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복잡할수록 풍부한 소리가 나죠. 서양 관악기들도 물론 배음이 있어요. 하지만 대금의 배음 구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훨씬 더 자연스럽고 유기적이었어요.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설마 원시적인 악기가 정교한 플루트보다 뛰어날 수 있을까요? 말이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실험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먼저 제 플루트 소리를 측정했습니다. 예상대로 깔끔하고 정확한 파형이 나타났어요. 정말 기계적으로 완벽했습니다. 다음은 이석훈의 대금 차례였어요. 저는 플루트보다 훨씬 조잡한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대금의 파형이 놀랍도록 정밀하고 고른 음압을 보여줬습니다. 제 플루트보다도 안정적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주파수 스펙트럼이었습니다. 대금에서 나오는 배음들이 정말 아름다운 패턴을 만들고 있었어요. 마치 자연의 황금 비율 같았습니다. 엔지니어가 흥미로운 설명을 해줬어요. 대금의 대나무 소재가 만들어내는 자연 공명이 인공적으로는 재현하기 어려운 특성을 보인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여전히 납득하기 어려웠어요. 우연이죠. 조율 잘 된 나무 조각일 뿐이라고 다시 말했습니다.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엔지니어는 더 많은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음의 감쇄 패턴, 진동 특성, 공기 흐름까지 모든 면에서 대금이 우수한 결과를 보였어요. 특히 놀라운 건 음의 지속성이었습니다. 대금으로 낸 음이 공간에서 사라지는 방식이 정말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바람처럼 서서히 흩어졌습니다. 반면 플루트는 상대적으로 급작스럽게 음이 끊어졌어요. 기계적 정확성은 있지만 자연스러움이 부족했습니다. 베를린 본사에서도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음향 디렉터가 직접 전화를 걸어와서 더 자세한 실험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점점 당황스러워졌어요. 설마 정말 대금이 플루트보다 뛰어난 건 아닐까요? 그럴 리는 없다고 생각했지만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음역대에서 비교 실험을 했어요. 저음부터 고음까지 각각 측정해봤습니다. 놀랍게도 모든 음역에서 대금이 일관되게 우수한 결과를 보였어요. 가장 충격적인 건 고음역이었습니다. 플루트의 장기인 고음에서도 대금이 더 맑고 투명한 소리를 냈어요. 정말 믿을 수 없었습니다. 엔지니어가 마지막으로 보여준 건 3차원 음향 분석이었어요. 소리가 공간에 퍼지는 패턴을 시각화한 거였습니다. 대금 소리는 정말 아름다운 패턴을 만들었어요. 마치 꽃잎이 피어나는 것 같은 자연스러운 확산을 보였습니다. 플루트는 상대적으로 직선적이고 경직된 패턴이었어요. 그날 실험 결과를 보고 저는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평생 믿어온 모든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실험 결과에 충격을 받은 저는 대금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이석훈에게 직접 물어보고 싶었지만 어제까지의 일 때문에 선뜻 다가가기 어려웠어요. 다행히 한국 스태프 중 한 분이 도와주셨어요. 이석훈이 사용하는 대금의 제작 과정을 설명해 주겠다고 하더군요. 가장 먼저 놀란 건 재료였습니다. 이석훈이 사용하는 대금은 전남 담양산 대나무로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아무 대나무나 쓰는 게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음향죽이라고 불리는 대나무만 사용한다고 했어요. 일정 고도와 음습한 조건에서 자란 대나무만이 좋은 소리를 낸다는 거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숙성 과정이었어요. 대나무를 베어서 바로 악기로 만드는 게 아니라 10년 넘게 자연 건조시킨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정말 믿기 어려웠어요. 10년이요?
플루트는 공장에서 몇 주면 만들어지는데 대금은 왜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건가요? 한국 스태프가 설명해줬어요. 대나무가 충분히 마르고 안정화돼야 좋은 소리가 난다고 했습니다. 급하게 만들면 음정이 불안정하고 갈라지기 쉽다는 거였어요. 더욱 신기한 건 대나무마다 결이 다르다는 점이었습니다. 같은 나무에서 나온 대나무라도 각각 다른 음색을 가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한 개의 완벽한 대금을 만들기 위해 수십 개의 대나무를 테스트한다는 거였습니다. 정말 장인 정신이 느껴지는 과정이었어요. 이석훈이 실제로 대금을 만드는 모습을 보고 싶어졌습니다. 어떻게 그런 정교한 소리를 만들어내는지 궁금했어요. 마침 이석훈이 한국의 산골로 가서 대금 제작 과정을 보여주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망설였지만 결국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전남 담양의 대나무 숲에 도착했을 때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하늘을 향해 쭉쭉 뻗은 대나무들이 바람에 살랑거리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이석훈이 설명해줬어요. 이 대나무들이 모두 음향죽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한 조건을 만족하는 몇 개만 악기로 쓸 수 있다는 거였어요. 어떻게 구별하는지 궁금했습니다. 이석훈은 대나무를 손으로 두드려 보더니 소리를 들어보라고 했어요. 정말 신기했어요. 대나무마다 두드렸을 때 나는 소리가 달랐습니다. 어떤 건 맑고 청아했고 어떤 건 둔탁했어요. 이석훈은 50년 넘게 이 일을 해왔다고 했어요. 소리만 들어도 그 대나무가 좋은 악기가 될지 알 수 있다고 하더군요. 작업장에서 실제 제작 과정을 봤을 때 정말 경악했습니다. 이게 인간의 손으로 만든 거라고요? 정밀한 기계로도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기 어려울 것 같았어요. 구멍 하나하나가 정말 완벽했어요. 크기와 위치, 각도까지 모든 게 계산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석훈은 아무런 설계도 없이 감각으로만 작업하고 있었어요. 가장 놀라운 건 조율 과정이었습니다. 이석훈은 대금을 불어보면서 소리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구멍을 조금씩 넓히거나 좁혔어요. 이 모든 과정이 완전히 수작업이었습니다. 기계의 도움 없이 오직 귀와 손의 감각으로만 만들어지는 거였어요. 저는 점점 감탄하게 됐습니다. 이건 단순한 악기 제작이 아니라 예술 작품을 만드는 과정이었어요. 이석훈이 마지막으로 들려준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대금은 나무가 아니라 사람이 만드는 거라고, 나무 안에 사람의 마음이 들어가야 좋은 소리가 난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요. 제가 그동안 악기를 너무 기계적으로만 생각했던 것 같았습니다. 플루트도 물론 좋은 악기예요. 하지만 대금에는 플루트에 없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시간과 정성, 그리고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담양에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완전히 다른 마음이 됐습니다. 대금을 무시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어요. 담양에서 돌아온 후 저는 완전히 달라진 마음으로 리허설에 임했습니다. 이석훈과 대금에 대한 편견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오히려 존경스러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석훈에게 정식으로 사과했어요. 제가 너무 무례했다고, 대금의 진가를 몰라봤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석훈은 웃으면서 괜찮다고 하시더군요. 그날 리허설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지휘자가 흥미로운 제안을 했어요. 브람스 바이올린 협주곡의 느린 악장에서 제 플루트 솔로 부분을 대금으로 바꿔서 실험해보자는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연주자들이 의아해했어요. 브람스와 대금이라니 상상할 수 없는 조합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오히려 기대됐습니다. 이석훈이 악보를 받아보더니 잠시 고민했어요. 서양 음악 기보법에 익숙하지 않다고 하셨거든요. 하지만 몇 번 들어보면 연주할 수 있다고 하시더군요. 저희가 먼저 그 부분을 연주해드렸어요. 브람스의 아름다운 선율이 콘서트홀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말 완벽한 연주였어요. 이제 이석훈의 차례였습니다. 오케스트라 전체가 숨을 죽이고 기다렸어요. 과연 동양의 전통 악기가 서양 클래식과 어우러질 수 있을까요? 이석훈이 대금을 입술에 댔습니다. 그리고 첫 음을 냈을 때 저는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브람스의 선율이 완전히 새로운 옷을 입고 태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대금의 음색이 브람스의 애잔함을 더욱 깊게 만들어줬어요. 플루트로는 표현할 수 없는 깊이와 온기가 있었습니다.
특히 대금 특유의 떨림과 농연이 브람스의 감정을 완벽하게 표현해냈어요. 마치 작곡가가 처음부터 대금을 염두에 두고 작곡한 것 같았습니다. 오케스트라 연주자들도 점점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평소와 다른 긴장감과 집중력이 느껴졌습니다. 모두가 이석훈의 연주에 맞춰 더욱 세심하게 연주하고 있었어요. 가장 놀라운 건 호흡이었습니다. 대금의 긴 호흡이 음악 전체의 흐름을 바꿔놨어요. 더욱 자연스럽고 유기적인 음악이 됐습니다. 플루트는 상대적으로 짧은 호흡으로 끊어서 연주해야 해요. 하지만 대금은 정말 길고 깊은 호흡으로 선율을 이어갔습니다. 그 긴 호흡 속에서 저는 뭔가 특별한 걸 느꼈어요. 단순히 음악이 아니라 삶의 이야기 같았습니다. 기쁨과 슬픔, 그리움과 희망이 모두 담겨 있었어요. 이석훈의 연주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저는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이런 감동은 처음이었습니다. 음악이 이렇게 마음을 울릴 수 있다니요. 특히 대금의 떨림이 제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그 떨림 속에서 천년을 이어온 한국인들의 정서가 느껴졌습니다. 오케스트라 전체가 정지했습니다. 모두가 이석훈의 연주에만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콘서트홀은 완전한 침묵 속에서 대금 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연주가 끝났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제 옆에 있던 바이올리니스트도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이건 악기가 아니야. 이건 그리움이야. 그 말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대금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감정 자체였어요. 지휘자도 감동한 것 같았어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더니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곧 모든 연주자들이 따라 박수를 쳤어요. 저는 이석훈에게 다가가서 악수를 청했어요. 정말 감동적인 연주였다고, 제가 음악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석훈은 겸손하게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대금은 기교가 아니라 마음으로 부는 거라고, 마음이 통하면 어떤 음악이든 가능하다고 하시더군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오랫동안 잠들 수 없었어요. 이석훈의 연주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음악을 너무 기술적으로만 접근했던 것 같았어요. 정확한 음정, 완벽한 기교, 실수 없는 연주만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대금은 다른 걸 가르쳐 줬어요. 진짜 음악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라는 걸, 감정을 전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평생 추구해온 완벽함이 때로는 음악을 차갑게 만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금의 자유로움과 자연스러움이 오히려 더 깊은 감동을 줬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어요. 내일 공연에서는 제가 먼저 대금과의 협연을 제안해보자고 말이에요. 지휘자와 이석훈에게 말씀드렸더니 모두 놀라워했어요. 하지만 흔쾌히 동의해 주셨습니다. 정말 특별한 공연이 될 것 같았어요. 그날 저는 이석훈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대금과 플루트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 연구했어요. 두 악기의 음색이 정말 잘 어울렸어요. 대금의 따뜻함과 플루트의 맑음이 서로를 보완해주는 느낌이었습니다. 드디어 베를린 필하모닉 서울 공연 당일이 도착했습니다. 아침부터 정말 긴장됐어요. 오늘 공연에는 대금 협연이 공식 프로그램에 포함됐거든요. 한국 언론들도 많은 관심을 보였지만 유럽 매체들의 반응은 비판적이었어요. 일부 독일 음악 전문지에서는 아시아 전통악기로 유럽 무대 오염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습니다. 그런 기사들을 보면서 저는 화가 났어요. 편견에 가득 찬 시각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음악을 모르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프랑스의 한 음악 평론가는 더욱 가혹했어요. 베를린 필하모닉의 품격이 떨어진다고, 상업적 목적으로 전통을 팔아먹는다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오늘 공연을 들으면 그런 편견들이 모두 사라질 거라고 말이에요. 대금의 진가를 보여줄 기회였습니다. 리허설 때부터 관객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객석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한국 교민들, 유럽 클래식 애호가들, 그리고 호기심 많은 젊은이들까지 모든 연령층이 모였습니다. 공연 시작 전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기대에 찬 표정이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대 뒤에서 이석훈과 마지막 점검을 했어요. 이석훈은 여전히 차분하셨습니다. 긴장하는 기색이 전혀 없으셨어요. 오히려 저쪽이 더 떨렸습니다. 오늘 공연이 성공하면 음악사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수 있을 텐데 실패하면 큰 망신이 될 수도 있었거든요. 드디어 공연이 시작됐어요. 첫 번째 곡은 베토벤 교향곡 7번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완벽한 연주였어요. 관객들도 만족하는 것 같았습니다. 박수도 뜨거웠고 분위기가 좋았어요. 이제 정말 중요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휴식 시간이 끝나고 두 번째 부가 시작됐어요. 브람스 바이올린 협주곡이었는데 느린 악장에서 특별한 협연이 있을 예정이었습니다. 지휘자가 잠시 연주를 멈추고 관객들에게 설명했어요. 오늘 특별히 한국의 전통 악기 대금과의 협연이 있다고 공지했습니다. 객석이 약간 웅성거렸어요.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의아해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이석훈이 무대에 등장했을 때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하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운 분위기였습니다. 과연 어떤 연주를 들려줄까요? 브람스의 아름다운 선율이 시작됐어요. 바이올린 독주가 애절한 멜로디를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대금이 들어갈 차례였어요. 이석훈이 천천히 대금을 입술에 댔습니다. 객석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첫 음이 울려 퍼지는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객석에서도 작은 탄성이 새어나왔습니다. 대금의 음색이 브람스의 선율과 완벽하게 어우러졌어요. 마치 원래부터 그렇게 작곡된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객석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호기심 반 의심 반이었던 사람들이 점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대금의 긴 호흡이 만들어내는 선율이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서양 악기로는 절대 표현할 수 없는 깊이와 여운이 있었습니다. 특히 대금 특유의 떨림이 브람스의 감정을 더욱 진하게 만들어줬어요. 그리움과 애잔함이 객석 전체를 감쌌습니다. 저도 플루트로 이석훈과 함께 연주했어요. 두 악기가 만나면서 정말 아름다운 하모니가 만들어졌습니다. 연주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객석이 완전히 침묵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대금 소리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이석훈의 마지막 한 소절이 끝났을 때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갑자기 폭발적인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관객들이 모두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쳤어요. 10분 이상 계속된 박수였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었어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편견이 깨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유럽의 오만함이 한국의 아름다움 앞에 무릎 꿇는 순간이었어요. 객석에서 브라보 소리가 터져나왔어요. 처음에 회의적이었던 사람들도 모두 감동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이석훈은 겸손하게 인사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오늘 이 무대에서 역사가 만들어졌다는 걸 말이에요. 공연이 끝난 후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정말 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대금 협연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예상대로 비판적이었어요. 독일 기자가 물었습니다. 클래식 음악의 순수성을 해치는 것 아니냐고, 상업적 목적이 아니냐고 했죠.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그 기자에게 정면으로 대답했습니다. 오늘 연주를 직접 들었으면서도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냐고 반문했어요. 음악에는 국경이 없다고, 좋은 음악이면 어디서 왔든 상관없다고 말했습니다.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프랑스 기자도 비슷한 질문을 했어요. 전통 악기와 클래식의 조화가 과연 의미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석훈이 대답하셨어요. 음악은 소통의 언어라고, 마음이 통하면 어떤 악기든 함께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회의적인 질문들이 계속됐어요. 일부 기자들은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저는 결단을 내렸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사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아니 대나무를 몰랐습니다. 제가 처음에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대금을 무시했던 제 자신이 부끄럽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전통 음악이 이렇게 깊이 있고 아름다운 줄 몰랐다고, 앞으로는 더 많이 배우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제 진솔한 고백이 기자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 같았어요.
분위기가 점점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기자가 물었어요. 앞으로 대금과의 협연을 계속할 계획이 있느냐고 했습니다. 저는 주저없이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제 다음 앨범에 대금 협연을 포함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석훈과 함께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 보고 싶다고 했어요. 이 발표에 기자들이 놀라워했어요. 베를린 필하모닉 수석 플루티스트가 아시아 전통 악기와 정식 협연을 한다는 건 정말 파격적인 일이었거든요. 미국 기자가 흥미로운 질문을 했어요. 이번 경험이 서양 클래식계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확신을 가지고 대답했어요.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거라고, 동서양 음악의 진정한 만남이 이뤄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유럽 언론들이 앞다퉈 기사를 냈습니다. 대부분 긍정적인 내용이었어요. 독일의 한 음악 전문지는 음악사의 새로운 장이 열렸다고 평가했습니다. 동양의 지혜가 서양 음악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었다고 했어요. 프랑스 르몽드지는 편견의 벽이 무너진 역사적 순간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대금의 아름다움에 유럽이 매료됐다고 썼어요. 영국 가디언지도 크게 다뤘어요. 21세기 클래식 음악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공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이후의 변화였어요. 유럽 여러 오케스트라에서 아시아 전통 악기와의 협연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에서 연락이 왔어요. 한국 전통 음악과의 협연 공연을 기획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비엔나 필하모닉에서도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아시아 투어에서 현지 전통 악기와의 만남을 시도해보고 싶다고 했어요. 이런 변화가 정말 뿌듯했어요. 제 한 번의 경험이 유럽 클래식계 전체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킨 거였습니다. 더욱 의미 있는 건 뉴 사일런스라는 새로운 트렌드가 생긴 거예요. 전통 악기의 자연스러운 표현을 현대 음악에 접목하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젊은 작곡가들이 대금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대금을 위한 현대 작품들이 하나둘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음악 교육계에도 변화가 일었어요. 유럽 음대에서 아시아 전통 음악 과정을 개설하는 곳들이 늘어났습니다. 저도 직접 대금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이석훈께 정식으로 사사를 청했습니다. 정말 어려웠지만 보람 있는 도전이었어요. 서울 공연 이후 저는 정기적으로 한국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이석훈께 대금을 배우고 한국 전통 음악을 깊이 있게 공부하기 위해서였어요. 가장 먼저 배운 건 대금을 부는 자세와 호흡법이었습니다. 서양 관악기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온몸으로 호흡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석훈은 제게 자연의 소리를 들으라고 하셨어요. 바람 소리, 물 소리, 새 소리를 들으면서 대금으로 표현해 보라고 하시더군요.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어요. 플루트에 익숙한 저에게 대금의 자유로운 표현은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 매력에 빠져들었어요. 대금의 가장 큰 특징은 농연이었습니다. 음을 미세하게 떨어뜨리거나 올리면서 감정을 표현하는 기법이에요. 이건 서양 음악에는 없는 독특한 표현법이었습니다. 식임새라는 기법도 신기했어요. 정확한 음정보다는 감정의 흐름을 중시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음악이 훨씬 인간적으로 느껴졌어요. 한국 전통 음악의 철학도 배웠어요. 완벽한 기교보다는 마음의 표현을 중시한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석훈은 제게 말씀하셨어요. 대금은 기계가 아니라 생명체라고, 연주자의 마음에 따라 소리가 달라진다고 하시더군요.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같은 곡을 연주해도 그날의 기분과 상황에 따라 전혀 다른 느낌이 났습니다. 독일로 돌아가서 저는 동료들에게 배운 것들을 나눠줬어요. 대금의 호흡법을 플루트 연주에 접목해보니 훨씬 자연스러운 표현이 가능했습니다. 베를린 필하모닉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다른 연주자들도 아시아 전통 음악을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독일 방송에 출연해서 담양과 대금, 그리고 이석훈 장인을 소개했어요. 많은 독일인들이 한국 전통 음악에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방송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자연과 인간, 그리고 시간이 함께 만든 그 소리, 그것이 한국이었습니다. 한국 음악의 가장 큰 특징은 자연스러움이라고 생각해요. 인위적이지 않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솔함이 있었습니다. 서양 음악이 정교한 설계도 같다면
한국 음악은 자연의 강물 같았어요. 자유롭게 흐르면서도 깊은 감동을 주는 음악이었습니다. 제 첫 번째 대금 협연 앨범이 발매됐을 때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클래식 차트 1위를 기록했고 세계적으로도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앨범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대금의 아름다움을 알게 됐어요. 유럽 전역에서 대금 연주회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이석훈과 함께 유럽 투어를 돌았어요. 파리, 런던, 빈, 암스테르담 등 주요 도시에서 공연했습니다. 어디서든 반응은 뜨거웠어요. 대금의 소리에 매료된 유럽인들이 한국 문화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습니다. 특히 젊은 음악가들의 관심이 높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대금을 배우고 싶어 했고 한국으로 유학을 계획하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이런 변화를 보면서 저는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무시했던 한국의 전통이 이제는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었거든요. 더 중요한 건 제 자신의 변화였어요. 대금을 통해 음악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기교보다는 마음, 완벽함보다는 진정성이 중요하다는 걸 배웠어요. 지금도 저는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한국을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이석훈께 배우고 다른 국가들의 전통 음악도 공부하고 있어요. 음악에는 정말 국경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좋은 음악이라면 어디서 나왔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접근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최근에는 한국 전통 음악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유럽 음악학자들과 함께 동서양 음악의 만남을 학문적으로 정리하는 일이에요. 이 연구를 통해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어요. 한국 전통 음악의 선법과 리듬이 현대 음악 이론으로도 완벽하게 설명된다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대금의 음향학적 특성은 정말 과학적이었어요. 대나무의 자연스러운 공명이 만들어내는 배음 구조가 인공적으로는 재현하기 어려운 완성도를 보였습니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유럽 음악계에 큰 충격을 줬어요. 전통 음악을 단순히 민속 문화로만 여겼던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베를린 음대에서는 아예 한국 전통 음악과를 신설했어요. 저도 객원 교수로 참여해서 대금과 플루트의 협연 기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반응이 정말 뜨거워요. 젊은 음악가들은 편견 없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더군요. 이들이 미래 음악계를 바꿔나갈 거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학생들이 대금의 매력에 빠져들 때예요.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아이들이 점점 대금의 깊이를 이해하게 되는 과정이 감동적입니다. 한 독일 학생은 제게 말했어요. 대금을 배우면서 음악이 단순히 소리가 아니라 삶의 이야기라는 걸 깨달았다고 하더군요. 또 다른 프랑스 학생은 대금의 호흡법을 배운 후 자신의 플루트 연주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고백했어요. 더욱 자연스럽고 깊이 있는 표현이 가능해졌다는 거였습니다. 이런 변화들을 보면서 저는 확신하게 됐어요. 음악의 미래는 서로 다른 전통들의 만남에 있다는 걸 말이에요. 최근에는 아프리카와 남미의 전통 음악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세계 각지의 음악적 지혜를 배우고 싶었거든요. 각 문화마다 독특한 음악적 철학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한국의 자연스러움, 아프리카의 역동성, 남미의 열정이 모두 다른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석훈과의 인연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이제는 스승과 제자를 넘어서 진정한 음악 동반자가 됐습니다. 최근에 이석훈과 함께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전 세계 전통 악기들과의 협연 앨범을 만드는 거예요. 첫 번째 곡에서는 대금과 플루트, 그리고 인도의 반수리를 함께 연주했어요. 세 대륙의 관악기가 만나서 만들어낸 하모니가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저는 더욱 확신하게 됐어요. 음악은 정말 인류 공통의 언어라는 걸 말이에요. 언어가 달라도 문화가 달라도 음악을 통해서는 마음이 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음악의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해요. 지난해에는 유네스코에서 주최한 세계 전통음악 페스티벌에 참가했어요. 전 세계 음악가들이 모여서 서로의 전통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그 무대에서 저는 이석훈과 함께 대금과 플루트 협연을 선보였어요. 관객들 중에는 처음 대금을 듣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모두 감동받은 표정이었습니다. 페스티벌 후 많은 음악가들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대금에 대해 더 알고 싶다고, 협연 기회가 있으면 함께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저는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처음 무시했던 대금이 이제는 세계 음악가들의 존경을 받고 있었거든요. 올해는 더 큰 계획이 있어요. 세계 5대 오케스트라와 함께 대금 협연 투어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베를린 필하모닉은 물론이고 빈 필하모닉, 런던 심포니까지 참여 의사를 밝혔어요. 이 투어가 성공하면 대금이 정말 세계적인 악기로 인정받게 될 거예요. 한국의 전통이 세계 클래식계의 주류가 되는 역사적 순간이 될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런 변화가 음악가들의 의식을 바꾸고 있다는 점이에요. 서구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더 열린 마음으로 음악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젊은 음악가들은 이제 자연스럽게 다양한 전통을 받아들여요. 이들이 만들어갈 미래 음악이 정말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우리는 소리로 말합니다. 한국은 그렇게 조용히 세계를 움직였습니다. 대금이라는 작은 대나무 하나가 세계 음악사를 바꿔놓았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문화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는 계속 배우고 연주할 거예요. 한국의 아름다운 전통을 세계에 알리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더 많은 나라의 전통 음악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진정한 세계 음악이 탄생하기를 꿈꿉니다. 그날이 오면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 될 거예요.